싸늘한 저녁 공기가 거실을 감돌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웠지만 집 안의 냉기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했다. 서윤아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애써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 위로 방금 전 시어머니가 던진 싸구려 은목걸이가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는 가느다란 체인과 작은 펜던트가 전부인,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윤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세상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딴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내가 몇 번이나 버리라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내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걸 광고라도 하고 싶은 게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윤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얇은 스웨터 자락을 움켜쥐며 간신히 대꾸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소중한 물건이라. 소중해 흥.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 같은 걸 소중하다고 끼고 다니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구둣발로 툭 걷어찼다. 목걸이는 힘없이 거실 구석으로 날아가 먼지 쌓인 장식장 밑으로 사라졌다. 윤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차마 그 목걸이를 향해 달려갈 용기는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은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남편 강태주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와 아내의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서슬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아는 그런 남편의 무력한 모습에 또 한 번 절망감을 느꼈다. 결혼 생활 2년, 그녀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식탁 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저녁 식사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다. 윤아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태주는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윤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윤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위로도 지금 그녀의 상처를 달래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윤아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장식장 밑으로 사라진 목걸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희미해져가는 지금 그 목걸이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시 나가 사방을 살폈다. 다행히 박 여사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윤아는 무릎을 꿇고 장식장 밑을 더듬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으로 스며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마침내 가느다란 체인이 걸렸다. 윤아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작은 펜던트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고 목걸이를 주머니에 숨겼다. 다행히 박 여사가 아니라 그녀가 몰래 돌보고 있는 작은 유기견 몽실이가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걸어오는 소리였다. 몽실이는 윤아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 비 오는 날 길가에 버려져 있던 것을 데려와 몰래 키우고 있는 강아지였다. 박 여사가 알면 당장 내쫓길 것이 뻔했기에 윤아는 몽실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다. 몽실이는 윤아의 발치에 다가와 작은 머리를 비볐다. 윤아는 몽실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몽실이의 천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몽실아, 나 너무 힘들어.
유나는 몽실이에게 속삭였다. 몽실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유나의 뺨을 핥았다. 작은 생명체의 위로에 유나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몽실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박 여사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고 태주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신문만 뒤적였다. 유나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몰래 챙겨둔 약간의 사료를 들고 몽실이가 숨어있는 뒤뜰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몽실이는 유나의 발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다. 유나는 몽실이에게 사료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시름을 잊었다. 몽실아, 언젠가는 너랑 같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유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창고를 나서려는데 어젯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나는 황급히 목걸이를 주워들었다. 그때 몽실이가 갑자기 목걸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었다. 왜 그래, 몽실아? 유나가 의아하게 묻자 몽실이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목걸이의 펜던트 부분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유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펜던트를 살펴보았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은세공 펜던트. 그런데 자세히 보니 펜던트의 한쪽 구석이 어젯밤 바닥에 떨어지면서 살짝 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 다른 색깔의 물질이 보였다. 마치 작은 조각이 박혀 있는 것처럼. 유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뭐지? 그녀는 손톱으로 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러자 작은 파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나왔다. 파편은 먼지처럼 작았지만 햇빛에 비추자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파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아주 작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그 문양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나 장식이 아니었다. 분명 어떤 의미를 가진 기호처럼 보였다.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문양. 그리고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던 걸까? 부모님은 왜 이런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자신에게 남기신 걸까? 수많은 질문이 유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어쩌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걸이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 예감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유나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일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시어머니 박 여사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남편 태준의 무관심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비밀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목걸이. 펜던트에서 발견한 의문의 문양이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그 문양을 들여다보았지만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비슷한 문양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호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주로 시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만 보던 그녀였지만 그날따라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 역사 다큐멘터리 예고편에 시선이 멈췄다. 화면에는 근엄한 표정의 한느 노 교수가 등장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세기적 발견, 사라진 황가의 비밀. 그 열쇠를 찾아서 역사학자 김정호 교수 특별 강연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했다. 김정호 교수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사라진 황가의 비밀이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예고편은 짧았지만 조선시대의 한 잊혀진 황족 가문과 그들이 남긴 막대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인 듯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열쇠가 존재한다는 암시도 있었다.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아주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본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한옥 대궐을 헤매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깊숙한 전각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오래된 책들이 꽂힌 서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서가 한가운데 자신의 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진 낡은 지도가 놓여 있었다. 유나가 그 지도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자신의 방이었지만 꿈속의 풍경이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감을 잃을 정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유나는 김정호 교수의 특별 강연이 언제 방송되는지 찾아보았다. 다행히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그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왠지 그 강연을 보면 목걸이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다. 며칠 뒤 유나가 뒤뜰에서 몽실이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였다. 몽실이는 여전히 목걸이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다. 유나가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펜던트 부분을 앞발로 톡톡 치기도 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몽실아, 너 정말 이 목걸이가 뭔지 아니? 유나가 몽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몽실이는 대답 대신 유나의 손등을 핥았다. 그때 유나의 주머니에서 목걸이가 살짝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번처럼 깨진 부분은 아니었지만 펜던트가 돌바닥에 부딪히면서 팅 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유나가 목걸이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몽실이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목걸이가 떨어진 지점의 흙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몽실아, 왜 그래 갑자기? 유나는 몽실이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 몽실이는 평소에는 아주 얌전한 강아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잠시 후 몽실이의 발톱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호기심에 몽실이가 파헤친 곳을 살펴보았다. 흙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목걸이 펜던트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파편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번의 푸른빛 돌조각과는 달랐다. 이것은 분명 금속이었고 표면에는 펜던트 안쪽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그러나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였지만 유나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은 분명 목걸이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째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가 일부러 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몽실이는 어떻게 이것을 찾아낸 걸까? 유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위험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이 비밀을 풀어야만 한다는,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예감이었다. 드디어 김정희호 교수의 특별 강연이 방송되는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유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TV를 켰다. 강연은 잊혀진 황족, 이씨, 가문의 비극과 숨겨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김정호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조선시대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 비운의 황족 가문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뛰어난 지혜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정치적 암투 속에서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보물과 문화유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현룡루 시에롱레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열쇠라는 것이었다. 현룡루는 단순한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씨,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물이자 가문의 모든 지혜와 역사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현룡루는 붉은 용의 눈물로 만들어졌으며 선택된 후계자만이 그 힘을 다룰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유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현룡루,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가 화면에 띄운 현룡루의 상상도를 보는 순간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그 형태와 분위기가 자신의 목걸이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펜던트 중앙에 박혀 있어야 할 붉은 보석의 위치가 자신의 목걸이에서 푸른빛 돌조각이 떨어져 나간 바로 그 자리와 일치했다. 강연이 끝나고 유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자신의 목걸이가 정말 전설 속의 현룡루란 말인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신이 사라진 황가의 후예와 관련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목걸이에서 발견된 문양, 몽실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김 교수의 강연 내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펜던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깨진 틈 사이로 보이던 그 작은 문양, 김 교수가 강연 중에 잠깐 보여주었던 이씨, 가문의 문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똑같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터였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김정호 교수를 만나는 것이었다. 김정호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유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목걸이가 정말 사라진 황가의 열쇠 현룡루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이며 부모님은 왜 이 목걸이를 남기신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섣불리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특히 시어머니, 박 여사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김정우 교수를 직접 찾아가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다. 유나는 인터넷을 통해 김정우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교와 연구실 위치를 알아냈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외출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박 여사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는 소식에 유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태준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다. 약속된 날, 유나는 평소와 달리 조금은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슴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목걸이를 소중하게 걸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대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다. 유나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김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인문관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위치한 김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는 면담 중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유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망설였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때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젊은 대학원생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유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김정호 교수님을 뵈러 왔다고 말했다. 교수님 지금 다른 분과 면담 중이신데요. 약속은 하셨나요? 대학원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약속은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학원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는지 잠시 기다려보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와 윤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연구실 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에는 고서부터 최신 연구 서적까지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커다란 책상 위에도 책과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정호 교수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TV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학자다운 풍모였다. 절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일로?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유나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온 말을 더듬더듬 꺼냈다. 교수님, 저 지난번 TV 강연 잘 보았습니다. 사라진 황조기 씨 가문과 혈룡루에 대한 이야기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실 저에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목걸이인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김 교수에게 내밀었다. 김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듯 윤에게 돌려주려 했다. 보시다시피 평범한 은목걸이입니다. 물론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특별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군요. 혹시 다른 용건이 있으신 겁니까? 김 교수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나는 순간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던트에 깨진 부분과 그 안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님, 사실 이 펜던트 한쪽이 얼마 전에 깨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유나의 말에 김 교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는 다시 목걸이를 받아들고 책상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 펜던트의 깨진 부분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고 입계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구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펜던트를 들여다보던 김 교수는 마침내 확대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문양은. 김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걸이와 윤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가씨, 이 목걸이 정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 문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으시고요.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믿을 수가 없구는. 수십 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타나다니. 이것은 분명 이씨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에게만 전해진다는 황가의 표식이다. 현룡루의 핵심, 용의 심장을 상징하는 문양이야. 김 교수의 외침에 윤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황가의 표식. 용의 심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엄청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다시 윤하 앞에 앉아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했다. 아가씨,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황실의 한 갈래였던, 그러나 역사 속에서 비극적으로 사라진 이씨 가문의 마지막 보물이자 그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 바로 현룡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어쩌면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윤하는 김 교수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과원에 버려졌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사라진 황가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니.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이야기였다. 그때 윤하의 가방 속에서 갑자기 몽실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하는 깜짝 놀라 가방을 열었다. 몰래 데리고 온 몽실이가 가방 안에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몽실이는 가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김 교수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더니 그의 바지가랑이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던 몽실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김 교수 역시 당황한 듯 몽실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었다. 하지만 몽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 교수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며 마치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이 강아지는? 김 교수가 의아하게 묻자 윤하는 얼굴을 붉히며 몽실이를 데려온 사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잠시 몽실이를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놈, 사람 보는 눈은 있군. 어쩌면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소.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윤하는 왠지 그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느꼈다. 몽실이가 목걸이의 비밀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편 그 시각 밖 여사는 온천 여행지에서 윤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윤하가 병원에 간다고 둘러댄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박 여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윤하의 뒤를 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윤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윤하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정우 교수의 연구실을 나선 윤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현실감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평범한 고아였던 자신이 사라진 황가의 마지막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김 교수의 확신에 찬 눈빛과 목걸이에 새겨진 선명한 문양은 그 모든 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아가씨, 이 일은 극비에 붙여야 합니다. 혈룡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혈룡루를 노리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을 나오기 전 김 교수는 유나에게 신신당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 또한 감수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몽실이를 안고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이 정말 이씨 가문의 후손이라면 부모님은 왜 자신을 고아원에 버리셔야 했을까? 그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걸까? 그리고 혈룡루는 왜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김 교수는 유나에게 이씨 가문의 역사와 혈룡루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전화통화나 짧은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다. 이씨 가문은 조선 중기 강력한 왕권에 도전했던 한 왕자의 후예들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지략과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지만 결국 역모에 휘말려 가문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소수의 후손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숨어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문의 보물과 기록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어딘가에 비밀리에 숨겨졌다고 했다. 혈룡루는 바로 그 숨겨진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물이었다. 이씨 가문의 마지막 직계는 대대로 혈룡루를 비밀리에 전승하며 재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존재조차 잊혀졌지요. 아마도 아가씨의 부모님은 그 마지막 직계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절박한 이유로 아가씨를 보호하기 위해 혈룡루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김 교수의 설명은 유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유나와 김 교수의 은밀한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미술품 수집가이자 암흑가의 큰손으로 알려진 이정필 회장의 수하들이었다. 이정필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이씨, 가문의 보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혈안이 되어 혈룡루를 추적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방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해 김정호 교수의 연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최근 김 교수가 신원미상의 젊은 여성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정필의 외아들인 이동진은 아버지의 야욕을 그대로 물려받은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김 교수와 유나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으로 여겼지만 유나가 김 교수의 연구실을 나온 후 손에 작은 목걸이를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그의 직감이 발동했다. 저 여자, 그리고 저 목걸이, 분명 무언가 있다. 동지는 사람을 붙여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는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동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특히 그녀가 아무도 몰래 뒤뜰 창고에서 작은 개를 돌보는 모습이나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는 모습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 여사는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유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감시했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유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유나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들볶아 유나가 정말 병원에 갔었는지 무슨 일로 갔었는지 캐물었지만 태준 역시 어물쩍 넘어가기만 할 뿐이었다. 요즘 유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내가 뭘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박 여사는 식탁에서 태준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태준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역시 유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 유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그저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요즘의 유나는 어딘가 모르게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얼마 전부터 유나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고 잠꼬대의 내용이 점점 더 기이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용, 붉은 눈물, 열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유나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나 위험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잠결에 뒤척이는 유나의 손에서 작은 목걸이가 빠져나와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소 유나가 잠들기 전까지도 소중하게 만지작거리던 그 목걸이였다. 태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목걸이를 주워들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목걸이, 펜던트의 깨진 틈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호기심에 자세히 들여다보려던 순간 유나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는 바람에 그는 황급히 목걸이를 유나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태준은 출근길에 김정호 교수 연구실이 있는 대학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어젯밤 목걸이에서 보았던 이상한 반짝임과 유나의 기이한 잠꼬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다. 유나의 비밀을 캐묻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한 일이라면 자신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결국 김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얼마 전 회사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이동진이었다. 동진 역시 태준을 알아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태준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태준은 그 짧은 순간 동진의 눈빛에서 섬뜩한 저기를 느꼈다. 그리고 직감했다. 저 남자 분명 유나와 관련이 있다. 어쩌면 유나가 처한 위험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둘러 김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태준이 김정호 교수의 연구실을 다녀간 이후 유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태준은 김 교수로부터 아내 유나가 사라진 황가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아내가 밤마다 꾸던 악몽과 목걸이에 얽힌 비밀, 그리고 이동진이라는 의문의 남자의 등장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그동안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태준은 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나를 돕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고 이동진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또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감시로부터 유나를 지키기 위해 알게 모르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유나는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다만 자신을 대하는 태준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든든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유나는 큰 위안을 받았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유나는 혈룡루와 이씨, 가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자료와 고문서들을 윤에게 아낌없이 제공했다. 유나는 밤낮으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기만 했던 한자와 구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익숙하게 느껴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의미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황가의 피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유나는 김 교수가 건네준 한 낡은 족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씨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용의 눈물 한 방울을 목에 걸어주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훗날 가문을 다시 일으킬 증표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혈룡루에 숨겨진 기능에 대한 암시가 적혀 있었다. 용의 눈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증표로 삼는다. 유나는 그 문구를 되뇌며 자신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목걸이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김 교수는 혈룡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유나를 찾아왔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습니다. 혈룡루의 비밀 중 하나를 풀었어요. 이 목걸이는 특정 장소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숨겨진 문양이나 지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씨, 가문의 중요한 기록이나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단서일 겁니다. 유나와 김 교수는 고문서에 언급된 몇몇 장소들을 추려냈다. 대부분 이씨 가문과 연관이 깊었던 오래된 사찰이나 폐가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차례대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태주는 유나의 안전을 위해 동행을 자처했지만 유나는 아직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태주는 몰래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폐사찰이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듯한 낡은 절터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유나는 김 교수가 알려준 대로 혈룡루를 목에 걸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마당 한가운데 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렬한 햇빛이 목걸이 펜던트에 집중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펜던트 표면에 희미하게 빛나는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복잡하지만 정교한 형태의 문양이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기도 했고 비밀스러운 지도의 일부분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유나와 김 교수는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문양은 너무나 희미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몽실이가 나타나 유나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특정 방향으로 잡아끌기 시작했다. 유나는 몽실이가 이끄는 대로 절터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몽실이는 대나무 숲 깊숙한 곳, 오래된 석탑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석탑의 한 부분을 긁기 시작했다. 유나와 김 교수는 반신반의하며 몽실이가 가리키는 석탑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끼를 걷어내자 놀랍게도 석탑 표면에 혈룡루 펜던트에 나타난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양 옆에는 아주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끼워 넣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룡루 펜던트를 홈 맞춰 보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펜던트와 홈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석탑의 일부가 움직이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공간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비단에 곱게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 안에는 더욱 상세한 지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씨 가문의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최종 단서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는데. 유나와 김 교수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동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몇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두루마리 곱게 넘겨주시지.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유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본능적으로 두루마리를 품에 끌어안았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당신들 대체 누구요? 김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영감. 안 그러면 이 여자 꽤나 곤란해질 텐데. 이동진은 유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협박했다.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유나와 김 교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태준이었다. 그는 몰래 두 사람을 따라오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즉시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유나야 교수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이동진과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동진은 잠시 태준을 노려보더니 이내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지. 하지만 명심해. 그 두루마리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올 테니. 이동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태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태준은 윤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순종적인 서윤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는 황가의 후손다운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폐사찰에서의 아찔한 순간 이후 유나와 태준, 그리고 김 교수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동진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는 현룡루와 두루마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었다. 유나는 밤낮으로 두루마리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했고 태준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동진과 그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유나는 마침내 두루마리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암호는 놀랍게도 이씨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시조와 별자리를 이용한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 안에 잠재된 황가의 기억이 또다시 기적처럼 발현된 것이었다. 두루마리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뜻밖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현재는 대형 상업지구로 변해버린 옛 일시 가문의 저택터였다. 이곳에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에 수백 년 된 황가의 비밀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등잔 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은 가장 의심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든 것을 숨겨두었을 겁니다. 김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즉시 현장 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동진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동진은 이미 유나가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날 새벽, 유나와 태준, 김 교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이 가문의 옛 저택터로 향했다. 몽실이도 작은 가방 안에 숨어 그들과 동행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도심은 평소와 달리 고요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그들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세 사람을 포위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김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 태세를 쳤다. 어둠 속에서 이동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윤아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 손에 있는 건 당신에게 과분한 물건입니다. 이동진은 유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이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 유품, 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이건 빼앗긴 우리 가문의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순순히 넘기지 않으면 내 남편과 저 늙은이 목숨은 장담 못해. 이동진의 협박에 태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사내들에게 가로막혔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교수는 노구를 이끌고 맞서 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루마리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때 유나의 가방 속에서 몽실이가 뛰쳐나와 이동진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동진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이까짓 개새끼가. 이동진은 분노에 차 몽실이를 걷어찼다. 몽실이는 깽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이동진에게 덤벼들었다. 유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몽실이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몽실아, 안 돼. 유나가 몽실이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한 사내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유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태주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이동진은 쓰러진 윤에게서 혈룡루와 두루마리를 빼앗아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표정의 태준과 김 교수가 보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유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박 여사는 울먹이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박 여사의 가문은 대대로 이씨 황가에 충직한 신하이자 몰락 이후에는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박 여사의 어머니, 즉 유나의 시할머니는 이씨, 가문의 마지막 공주를 지키라는 명을 받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했다. 그 마지막 공주가 바로 유나의 어머니였다. 내 어머니는 가문의 원수들에게 쫓기다가 내게 너를 맡기고 떠나셨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고,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했고 어린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이다. 매일 밤 너를 찾아가 몰래 지켜보면서도 차마 데려올 용기가 없었다. 내가 죄인이다. 박 여사는 오열하며 무너졌다. 유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의 서름과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다. 어머니, 그럼 현룡루는 내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언젠가 네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것을 가짜라고 구박했던 것은 혹시라도 현룡루의 존재가 외부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이동진 그놈 손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박 여사의 고백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가 닥쳐왔음을 의미했다. 이동진은 이제 현룡루와 두루마리를 모두 손에 넣었다. 그가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정신을 차린 김 교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암호는 해독했지만 보물이 숨겨진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는 또 다른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룡루에 숨겨진 또 다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현룡루는 특정 조건에서만 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투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은 아직 그 조건을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몽실이를 태준이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유나와 김 교수,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 여사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이씨, 가문의 비밀 통로와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으며 그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부 관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동진이 현룡루와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지만 김 교수의 마지막 희망적인 한마디는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현룡루에 숨겨진 또 다른 기능, 그것이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박 여사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이씨 가문의 비밀 지도를 펼쳐놓자 그동안 풀리지 않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이곳이다. 두루마리에 적힌 마지막 시구와 별자리가 가리키는 곳, 그리고 이 비밀 지도에만 표시된 은밀한 공간. 이동진은 아직 이곳을 모를 것이다. 김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곳은 바로 이씨, 가문의 옛 저택터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석실이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미로와 함정들을 통과해야 했으며 오직 이씨 가문의 직계 후손만이 아는 방법으로만 입구를 열 수 있었다. 태주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던 몽실이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급히 돌아왔다. 몽실이는 다리에 깁스를 했지만
여전히 용감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나와 태준, 김 교수, 그리고 죄책감을 속죄하려는 박 여사까지. 네 사람은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결전 장소로 향했다. 이씨 가문의 옛 저택터는 이미 이동진의 수하들에 의해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박 여사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이용해 그들은 감시망을 뚫고 지하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복잡한 미로와 위험한 함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 안에 흐르는 황가의 피가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비밀 석실 입구에 도달했다. 석실의 문은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고 그 표면에는 혈룡루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동진이 이미 한 발 앞서 도착해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성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지만 성문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역시 만만치 않군. 하지만 시간 문제다. 이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온다. 이동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쳤다. 그는 혈룡루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아직 그 숨겨진 기능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이동진이 이제 그만 포기해. 태준이 소리치며 그들 앞에 나섰다. 이동진은 예상치 못한 그들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오다니. 어차피 마지막은 똑같다. 너희 모두 여기서 끝장이다. 다시 한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유나 일행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김 교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노익장을 과시했고 박 여사 역시 과거 무술을 익혔던 솜씨를 발휘하며 이동진의 부하들을 상대했다. 태준은 유나를 보호하며 용감하게 싸웠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나는 성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김 교수에게 들었던 혈룡루의 마지막 기능을 떠올렸다. 오직 정통 후계자의 순수한 마음만이 용의 눈물을 움직여 길을 열 것이다. 유나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모님과 이씨 가문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 모든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 순간 이동진이 손에 쥐고 있던 혈룡루가 갑자기 뜨거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동진은 깜짝 놀라 혈룡루를 떨어뜨렸고 목걸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나의 발치로 굴러왔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혈룡루를 집어들었다. 목걸이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손에 착 감기는 듯했다. 유나는 혈룡루를 성문의 문양에 가져다 댔다. 그러자 성문이 천천히 움직이며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석실 안에서는 눈부신 황금빛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석실 안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고서와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이씨 가문의 지혜와 정신이 담긴 예술품들이 가득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물이었다. 이동진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석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가 기대했던 황금은 보이지 않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열린 성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 교수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이동진과 그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며칠 후 이씨 가문에 숨겨진 유산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 유나는 이 모든 유산을 국가에 헌납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미 찾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박 여사는 윤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유나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죄책감과 고통을 이해했고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태주는 아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남편이자 이씨 가문의 역사를 존중하는 사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지했다. 몽실이는 다리가 다 나아 예전처럼 유나의 곁을 뛰어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에필로그 5년 후 고즈넉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이화원 리화園. 과거이씨 가문의 저택터는 이제 아름다운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자 역사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유나는 이화원의 관장이 되어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데 힘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온화함이 넘치는 미소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태주는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이화원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그녀와 함께했다. 박 여사는 이화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가끔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찾아와 유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정호 교수는 이화원의 명예 고문으로서 여전히 학문 연구에 매진하며 유나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나는 태준과 함께 이화원 후원에 자리한 작은 연못께 앉아 있었다. 몽실이는 그들 곁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나는 가슴에 걸린 혈룡루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열쇠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태주는 그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당신은 해냈어. 당신 아내는 원래부터 강인함과 지혜가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을 믿었고 앞으로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유나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었다. 저 멀리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혈룡루처럼 그녀의 미래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시어머니가 던진 가짜 목걸이. 알고 보니 사라진 황실 가문의 보물 열쇠였다. 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나와 태준, 그리고 모든 인물들의 여정에 함께 웃고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